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량 조건 살펴봅시다. 예. 수량 조건은 이제 물품을 이제 몇 개 사느냐 예, 문제인데 뭐 개수도 있지만 포장 단위로 수출입을 하는 물건의 경우에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장되지 않는 화물의 경우에는 또 뭐 중량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수량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 간에 명확하게 이 조건을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그 수량 조건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수량의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 중량으로 갔을 때, 개수가 아니라 중량으로 갔을 때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킬로그램이나 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톤 1000kg를 1톤으로 보는 거는 미터법에 의한 톤입니다. 그래서 메트릭 톤이라고 하고요. 미터법을 쓰지 않는 영미권 국가들은 1톤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파운드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롱톤 해가지고 1016kg, 미국은 숏톤이라고 해서 907kg가 1톤이 됩니다. 자, 용적도 있어요. 부피. 부피의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제곱미터. 우리는 이제 세제곱미터, 큐빅미터 이렇게 하고 큐빅 피트도 있겠죠. 세제곱피트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액체의 경우에는 배럴이나 갤런이나 리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뭐 기름 같은 경우에도 무슨 몇 배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개수도 뭐 단위가 뭐 더즌이나 뭐 이런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더즌이 이제 12개를 말하죠. 12개. 하프 더즌은 6개.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는 그로스는 뭐 144개죠. 12의 2제곱 12개 곱하기 12개 이렇게 되는데 뭐 개수를 이야기할 때 꼭 이런 단위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12개를 지칭하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12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원 더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뭐 개수를 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거나 개별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묶음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포장을 하는 물건에는 우리가 그 수량에 대해서 개수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근데 문제는 어떤 애들이 문제가 되냐면 셀 수 없는 애들. 벌크 화물이 문제가 됩니다. 뭐 곡물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쌀 수입하면서 쌀 10만 톨 이렇게 할 거예요? 한 개씩 셀 거야? 뭐 석유 수입해 오면서 뭐 20만 방울 이렇게 셀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중량으로 한다든지 뭐 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량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벌크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운송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자연적으로 발화되거나 자연적으로 누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품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과정 속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뭐 사일로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건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탱크를 통해서 뭐 혹은 펌프로 이용해서 탱크에 집어넣거나 하는 그런 전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휘발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증발이라든지 감소라든지 그런 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그 휘발유의 휘발이라는 뜻도 날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장기간을 걸쳐서 운송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거나 휘발이 되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뭐 곡물로 했다고 칩시다. 곡물을 뭐 밀가루를 수입해 오는데 내가 100톤을 했어요. 100톤 수입을 했어요. 근데 100톤이란 게 밀가루 100톤을 수입해 오는 과정 속에서 물건에 싣고 나르고 하면 그 밀가루는 가루 상태잖아요. 그래서 흩날리는 거예요. 그 흩날리는 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한 20일 배 타고 오면서 조금씩 흩날렸어요. 도착해 보면 딱 100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물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약서상에 그러한 수량 부족이나 수량의 변동, 중량의 변동, 물품의 어떤 자연적인 소모, 휘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에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만약에 대금 결제 방법을
신용장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신용장이 UCP 600에 적용을 받는다면 UCP 600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뭐 UCP 600이 국제법은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신용장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UCP 600을 중거 규칙으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UCP 600에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UCP 600에는 크게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수량 조건이 있습니다. 계산 수량 조건. 이건 뭐냐면 금액이나 수량이나 단가, 계단 가격 앞에다가 영어 표현으로 about이나 approximately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약이란 뜻이잖아요. 대략. 그러면 이 용어를 사용하면 금액이나 수량이나 단가의 10%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정해 줍니다. 아니 수량은 알겠는데 금액이나 단가는 이거 자체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계약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좀 넓게 너프하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잡을 때 써요. 그래서 얘는 계산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려면 개수로서 셀 수 있는 포장 화물에도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잘 안 할 뿐. 자, 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2번입니다. 가부적 용의 조건. more or less clause. 얘는 뭐냐면 대상이 되는 화물이 어떤 경우, 벌크 화물인 경우, 유류이거나 강물이거나 곡물이거나 하는 포장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송 도중에 가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5%의 가부족을 용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100톤 수입해 와요. 도착했는데 95톤이에요. 오케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100톤 주문했는데 95톤만 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주는 돈을 조정하면 되잖아. 95톤의 가격만큼만 돈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5톤이 사라지는 거는 운송 간행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금 결제를 95톤까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인도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차이는 결제 대금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가부적 용의 조건에서는. 자, 그래서 계산 수량 조건, 가부적 용의 조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적용되는 부분도 다르고 허용되는 범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 자체가 UCP 600 제 30조에 있습니다. 뭐 우리 수업에서는 UCP 600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이번 학기에 무역 결제론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UCP 600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거기 30조에 A호의 계산 수량 조건, B호의 가부적 용의 조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계산 수량 조건은 약, about 이걸 쓰면 적용되는 거. 가부적 용의는 특정한 뭐 약이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상 물건이 벌크 화물이면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UCP 600 그러니까 즉 거래 방식,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신용장 방식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신용장 방식이 아닌데. 그럼 어떡합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서에 넣으면 됩니다. 유사한 취지의 문헌을. 자, 그 다음에 중량을 결정하는 무게를 잴 때 어떻게 재느냐? 총 중량으로 재느냐, 순 중량으로 재느냐, 정미 중량으로 재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gross weight, net weight, net we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포장재, 그러니까 외포장재까지 포함해서 무게를 재느냐, 아니면 개별 포장까지만 재느냐, 그 개별 포장도 다 날려버리고 알맹이만 딱 재느냐, 그 차이예요. 비누 같은 거 생각해봐요. 비누 같은 것도 소비자한테 팔 때 가장 마지막 개별 포장까지 해서 팔잖아요. 알맹이만 파는 비누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 목욕탕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근데 그 경우는 제외하고 실제로 무게를 잴 때 차이가 나겠죠. 포장재까지 다 포함하면 좀 더 높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계약할 때 내 그 수입하는 물건, 내가 거래하는 물건의 중량을 어떻게 잴 것인가 합의해야 됩니다. 이거 서로 오해 있으면 당연히 분쟁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수량 결정 시기. 이것도 품질 결정 시기처럼 어떤 시점을 계약 수량의 그 기준이 되도록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 시점의 기준이
계약 수량이다. 아니면 도착항, 양육 시점, 양육항에서의 수량이 계약 수량이다. 이걸 미리 사전에 합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품질 결정 시기처럼 선적 수량 조건이면 아무래도 수출자, 즉 매도인이 좋겠죠. 중간에 줄어도 뭐 내 책임 아니니까. 하지만 양육 수량 조건이라면 그 목적항, 양육항까지 내가 그 수량만큼을 채워서 보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입자인 매수인이 유리하겠죠. 뭐 수량을 세는 방법, 증명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하기보다는 공인된 제3자, 검증기관이나 검량인이 이걸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 있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 이 대금 결제 조건, 페이먼트, 이건 뭐냐? 즉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하느냐, 신용카드로 하느냐, 문상으로 하느냐, 뭐 무슨 페이로 하느냐, 그렇죠? 요새는 무슨 페이도 엄청 많아져서 회사별로 다 나오죠. 그런 걸로 하느냐, 얘 차이란 거예요. 그러면 무역 결제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랑은 다르게 서로 나라를 달리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얼굴 쳐다보면서 돈 주거나 카드를 내밀지는 못하겠네요. 얘네들 방식에 뭔가 결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금 결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캐시가 있네요. 캐시 좋죠. 자, 세 가지 방식의 현금 결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캐시 with order. 주문 시 현금 지급. 오더와 함께 캐시죠. 굳이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뭐예요? 주문하면서 돈 주는 거예요. 최고죠. 일단 계좌로 쌓아놓고 보내라. 이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서류에 대항해서 캐시.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지난 시간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선적 서류. 어떤 선적 서류? 선화증권. 선화증권은 어떤 서류? 물품의 권리가 체화되어 있는 서류죠. 이 서류에 대응해서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면 해상운송을 통해서 해상운송인이 비해를 발행해 줄 것이고, 물품 선적하고 비엘이 나오죠. 이 서류는 가지고 있으면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고, 목적지 양육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서류고, 권리 서류란 거죠. 권리 증권이라고 했죠. 이 서류를 넘겨주고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 대항해서 캐시입니다. 이거를 CAD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COD가 있어요. 캐시 온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딜리버리 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가야 돼요. 돈 주는 사람한테. 여기 왔다는 거죠. 물건 왔어요. 물건 보고 캐시를 주는 거예요. 물건과 돈이 오가는 거죠. 짜장면 배달 생각해봐요. 이게 COD입니다. COD. 자, 그러면 CAD와 COD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CAD는 선적 서류가 나오는, 그러니까 물품을 선적하는 선적항에서 발행되는 선적 서류와 현금이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수출국에서. 그리고 COD는 도착해야겠죠, 일단. 그럼 물품이 도착하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르게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와 수입자는 각각 수출국에, 수입국에 있지만 상대방 국가에 누굴 보낼 수 있죠? 대리인을. 혹은 지점을. 혹은 지사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출자다. BL이 나왔어요. 서류를 줍니다. 누가 돈 주면 되겠어요? 수입상이 직접 여기 올 필요 없이 수입상에 에이전트가 있거나 수입상에 대리점이 있거나 수입상에 지점이 있다면 하면 되죠. 대금 결제 해주면 되죠. 반대로 마찬가지. 저기도 수출자의 대리인이나 지점이나 지사가 있다면 거기서 수입국에서 물건과 대금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찰,
현찰 거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다. 자, 두 번째 환결제가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금에 어떤 준하는 뭐 수표라든지 뭐 아니면 전신환이라든지 아니면 우편환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우편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잘 안 쓰입니다만 예전에 뭐 송금이나 계좌이체, ATM기 이런 게 발달되기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우편환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해야 되나? 우체국에서 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뜯어가지고 그거를 교환하는 거죠.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주주총회 시즌인데 주주배당 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냥 쪼가리 오면 무슨 바우처 같은 쪼가리가 오면 그거 들고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찾아가 금융기관 찾아가서 돈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한 결제가. 자, 그리고 어음 결제가 있습니다. 어음 결제. 어음이 뭐죠? 약속어음. 약속어음. 그렇죠? 근데 무역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을 안 씁니다. 무역 거래에서 쓰는 환 결제는 따로 있어요. 환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어음 안 쓰고, 어음 안 쓰고, 환어음. 여기 한어음의 그 환은 exchange예요.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 한어음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수표 거래입니다. 수표 거래. 그래서 이 수표 거래를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은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신용장에 대해서, 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무역 결제를 공부할 때 엄청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개념은 알고 갑시다. 그리고 무역학 개론을 들은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안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가자고. 자, 대금 결제 방식, 신용장과 추심. 자, 정의가 있는데 읽어보면 갑갑해요. 근데 핵심만 말하면 신용장 발행 의뢰인,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란 저 사람이 누구냐면 수입자입니다.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 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그 신용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쪽에 수출자가 있겠죠. 수출자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자 혹은 수익자. 왜 수익자면 왜 수익자라고 부르는지는 이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익자로 부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이 신용장이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은행이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뭐 약정한다. 뭐 약정이 그 약속한다는 얘기지. 어떤 조건? 이 두 사람의 계약 조건을 담은 신용장의 조건을. 어떤 서류를. 여기서 서류는 앞에서 말한 그 서류가 되겠죠. 무슨 서류겠어요? BL. 혹은 관련된 운송 서류. 혹은 뭐 보험 서류. 꼭 여기서 서류가 무조건 BL만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별도의 많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핵심되는 서류는 BL이 맞아요. 그래서 이 BL을 제시한다. 준다는 거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BL을 주면 뭐 하겠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자에게 돈을 주겠다. 무슨 돈을? 물품의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개런티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게 신용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자나 수입자나 모두 다 윈윈이죠. 왜? 수출자는 은행을 믿고, 수입자 쟤는 눈빛이 이상해서 못 믿겠지만 은행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수입자도 물품을 최소한 수출자가 선적을 했으니까 BL이 나올 것이고 은행을 통해서 BL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돈 먼저
줬는데 물건 안 오는 그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개입으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믿음으로 대금 결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신용장 방식인데 문제는 은행이 개입하다 보니 아무래도 절차도 복잡하고 은행을 심사도 복잡해지고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그 사용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입니다. 자, 그리고 추심이라는 게 있어요. 추심 비슷합니다. 예, 이것도 서류 거래예요. 서류를 거래를 하는데 이 수출자가 비해를 받아서 수입자에게 물품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한엄을 보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신용장하고 추심하고. 그럼 신용장하고 추심하고 뭐가 다르냐?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서류가 제시됐을 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추심은 그냥 서류만 전달해 줍니다. 은행들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그리고 수입자가 대금 결제해주면 대금 결제된 금액을 수출자에게로 전달자 역할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자, 송금 방식 보겠습니다. 수표, 송금 수표. 이건 뭐겠어요? 수표를 보내는 거죠. 그죠? 배달 사고 나겠네요. 배달 사고에 우려가 있겠네요. 자, 우편 송금함. 우편으로 송금하는 거죠. 금액을. 이것도 좀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송금 방식은 TT, 노래 제목이 아니고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환이라는 방식입니다. 뭐 전신환이라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전보 치던 시절에 그겁니까? 물론 용어 자체는 거기서 왔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은행들 환거래를 하는 외국환 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이 전산망으로. 그거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그 전산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 앉아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으로 거기 은행에 있는 계좌로 뭐 할 수 있다? 계좌 이체할 수 있다는 거죠. 송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많이 쏘잖아. 계좌 이체하잖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은행에 돈이 있어요. 내 친구는 신한은행이에요. 내가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요. 그럼 우리은행 직원이 그 돈만큼 들고 신한은행을 뛸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통신만 하겠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사이에서. 여기에서 계좌에서 얼마 지우고 저기에 늘리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정산하거나 뭐 실제 실물 돈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짜 나중 문제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좌 이체 방식이 이 전신 송금한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금 결제 시기. 대금 결제의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앞에서 봤던 뭐 수량 결정 시기나 품질 결정 시기처럼 수출자 혹은 수입자에게 서로 유리한 방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선지급, 돈 먼저 주는 거죠. 뭐보다 먼저 주느냐? 물품보다 먼저 준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선불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캐시 윗 오더,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주문하면서 돈 주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기도 전에. 자, 그리고 전대신용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전대신용장은 신용장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요거는 선지급 신용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자, 사전 송금. 이건 뭐겠어요? 사전에 송금한다.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돈을 먼저 준다는 얘기니까 누가 유리해요? 물건 파는 사람인 매도인, 즉 수출자가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동시지급이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대금 결제가 동시지급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타임, 완전한 동타임은 있을 수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물품 송부와 대금 지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서로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준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CAD 그리고 COD.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 중에 어떤 방식? 추심은 DP 그리고 신용장은 일란불 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란불 신용장과 DP 추심의 공통점은 뭐냐면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대금 결제를 바로 해줘야 돼요. 즉시, 그 즉시. 이런 방식들이 동시이행이다. 동시지급이 이루어진다. 자, 반대로 후지급이 있겠죠. 후지급. 뭐 연지급인데 연지급은 일종의 뭐 할부 같은 개념이고 중기 연불 방식, 뭐 이제 연지급을 한다, 할부를 한다 그 뜻인 거고, 말하고 있는 후지급은 뭐겠어요? 물건보다 돈을 늦게 준다는 거겠죠. 대표적인 방식이 추심 방식 중에는 DA, 그리고 신용장 중에서는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서류가 제시되면 바로 결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기한이 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60일이면 60일. 그 서류 받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제해 주면 돼요. 물건 사는 사람이 유리하죠. 즉 수입자가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외상으로 사거나 위탁하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청산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거래하고 수출입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해주고 사고 물건 돈 받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오랫동안 거래할 사이야. 혹은 본사하고 지사야. 그러면 그거 본사에서 물건 떼다가 지사에 보내는데 그 보낼 때마다 대금 결제해주고 이러면 그 계속 그때마다 수수료 나가고 환율 변동에 의한 한손실 입고 다 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해결 연도 딱 정해놓고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주총 시즌이잖아. 회계 결산하기 전에 뭐 하면 돼요? 잔액만. 줄 돈 있으면 주고 받을 돈 있으면 받으면 되잖아.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송금을. 그러면 수수료니 뭐 환율이 한 리스크니 이거 다 해결되잖아. 그렇죠? 장부상으로 거래하는 거. 이거를 오픈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 조건. 뭐 앞에서도 환율 얘기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제 결제 방법, 페이먼트는 지급 방식의 문제였다면 가격 조건은 단가의 문제입니다. 단가의 문제. 단가가 뭐 계약할 때 얼마로 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달러인 거야. 그래서 그 달러인데 그러면 그걸 원화로 바꿨을 때 3월 1일 날의 환율과 3월 20일의 환율이 같을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경영 전략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선물을 이용하니 뭐 아니면 뭐 채권을 이용하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한 해지 수단이 나오게 되죠.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매매 가격의 원가 요소. 매매 가격의 원가 요소. 이건 이제 원가 회계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게 다 물품, 수출품의 원가 구성 요소죠. 제조 원가, 포장비, 검사비, 뭐 수출 비용, 허가 비용, 통신비, 잡비, 국내 운송비 이런 등등의 비용. 여기 가만 보면 읽어보면 뭐 선적 비용, 8번의 선적 비용이라든지 9번의 수출 통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수 검량 비용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해상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품을 수출을 안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죠. 그죠? 그러면 국산품은 이런 것들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국산품이 더 싸지나? 안 그렇겠죠. 기업 입장이라면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품이 있고 그러니까 국내 판매용 물품이 있으면 수출품의 원가가 더 붙는다면 그거를 수출 물품에다가만 전가시키면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원가 계산을 총합을 해가지고 생산량으로 나눠서 국산품에도 수출 물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이렇게 쉐어하겠죠. 이렇게 나누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 요소가 결정될 것이고, 자, 가격 조건에 대한 정형 거래 조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형 거래 조건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인커텀스를 말하는데, 인커텀스란 건 쉽게 말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게 인커텀스입니다. 그게 왜 가격 조건이 되느냐? 매도인이 할 일과 매수인의 할 일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할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를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주 운송 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매도인, 운송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매도인은 여기 지금 위에 물품의 원가 요소에서 보면 보험료하고 운임이 들어가잖아요. 예, 자기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포함시키겠죠. 근데 FOB 같은 경우에는 운송료와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부담 안 해요. 예. 그러면 FOB를 선택하느냐 CI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가 무슨 가격 조건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인커텀스란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해 놓은 국제 규칙이고 그걸 이행하는다 보니 각자 할 일이 달라지다 보니 할 일의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포장 조건 있습니다. 포장 조건. 자, 포장. 뭐 선물 포장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무역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포장 뭐 여기 게장 나와 있고 내장 나와 있고 외장 나와 있고 소포장. 그리고 뽁뽁이. 그죠? 뽁뽁이로 싸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내장. 그리고 겉에 골판지 상자 같은 박스.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에 넣고. 그럼 포장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뭐 정밀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그런 식으로 단순 대충 포장해도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 운송이란 게 항공기를 타든 선박을 타든 운송 과정 속에 외부적인 충격이나 뭐 습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서 이 포장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분쟁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들 있죠. 기기들. 그런 것들은 수입을 많이 해와요. 근데 그런 기계들일수록 반도체 자체도 왜 반도체 공정 이런 거 뭐 뉴스에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방진복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살균 같은 거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기계들도 정밀해요. 엄청.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기계에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먼지가 들어가거나 했을 때 겉보기엔 멀쩡하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실제로 라인에 넣어도 보면 뭐 불량률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진공 포장하기도 하고 무진동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혹시 보면 길거리를 다니는 대형 트럭들 있죠. 이렇게 위에가 다 뚫려 있는 트럭 말고 탑차로 되어 있는 트럭들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 차들이 있냐면 무진동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은 뭐냐면 뒤에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이 노면의 어떤 충격을 탑승자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이거. 아 그래 맞아.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쇼바라 그랬거든. 그렇죠. 쇼바로 하는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뭐야? 바퀴 위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완충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동차 타면 다 허리 디스크 작살나 그냥. 이 땅바닥 충격이 그대로 사람한테 전해지거든. 그걸 막는 장치가 서스펜션인데 그 무진동 차량은 뭐가 달렸냐면 그 안에 뒤에 화물 싣는 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스프링이 엄청 큰 스프링이 있어서 그 충격을 이게 실제 여기 들어가는 화물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 외부 충격을 완충시키는 그 설비가 되어 있는 게 무진동 차량입니다. 그런 걸로 옮겨야 돼 걔네들은.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포장해야 되겠어? 진공 포장해야 돼. 진공 포장하라 그랬는데 마트에 파는 비닐랩으로 둘둘둘 말면 그게 무슨 진공 포장이에요? 안 되겠죠. 그거 갖고 분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정밀한 물건을 포장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무슨 선물 포장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 실제로 보면 계약서에 어떤 업체에게 포장을 의뢰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계약서에 박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물건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운송 과정 속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포장하는구나라고 정도로 알면 되지만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자, 화인이 있습니다. 화인에는 뭐냐면 지금은 컨테이너를 사용하니까 많이 그 중요성이 희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골판지 상자나 나무 상자 같은 데다가 화물을 옮긴다라고 하면 골판지 상자 뭐 색깔도 비슷하고 나무 상자도 색깔 비슷하고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다른 화물하고의 구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상자에다가 표시해 두는 거를 화인이라고 합니다. 화물의 표시, shipping 마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다른 화물하고 구별을 위해서 주화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문양, 글자, 숫자 이런 걸로 이제 다른 화물하고 구별을 위해서 적어 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주의 표시 같은 걸 해놔요. 깨질 만한 물건, 뭐 갈고리 쓰지 마세요, 뒤집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선적 조건. 언제 물품을 보내줄 거냐의 문제죠. 3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뭐 선적 시기를 정확하게 안 밝혀뒀어요, 계약서상에. 그러면 돈을 보낸 사람은 뭐 3월 1일 날 계약했으니까 3월 달 안에는 보내겠지,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 물건 보내줄 사람은 한 6월 달에 보내죠. 뭐 그렇게 해버리면. 왜 6월 달에 보내줬니? 언제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보내주는 시기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넣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물건들, 판매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물건, 여름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 정확하게 선적 시기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단월 선적 조건, 특정한 달을 찍는 거죠. 그리고 연월 선적 조건, 이거는 연속되는 두 달을 정하는 겁니다. 준, 줄라이면 뭐예요? 6, 7월 달에 보내라는 거죠. 자, 특정일 이전, 특정일 이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 이후 보내라, 아니면 그날보다는 무조건 앞에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on or about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짜 앞에 on or about을 쓰면 4월 1일 포함 앞에 5일 뒤에 5일, 그럼 총 며칠? 11일. 11일 안에 보내라.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누구랑 약속 잡을 때 4월 1일쯤 이거예요. 근데 on or about 쓰면 정확하게 앞에 5일 뒤에 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UCP 600에 있는 규정인데, 선적 조건을 얘기할 때 즉시 선적, 뭐 prompt, immediately, ASAP 쓰지 말란 거예요. 쓰지 마, 이거 그겁니다. ASAP 했어요. 네가 생각하는 ASAP와 내가 생각하는 ASAP 안 같죠. 분쟁의 씨앗입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차라리 날짜를 적어라. 자, 그 다음에 기간 관련 용어, 몇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걸 할 때, 우리말은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잘 안 발생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때 뭐 until이나 till 이런 용어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날짜를 포함합니다. 대신 before, after 있죠. 요거는 그 말하는 날짜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어디서 온 규정이냐? 요것도 UCP 600에서 온 규정입니다. 영미권 사람들이 무조건 쓰는 간섭은 아니고 UCP 600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규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irst half, second half 이건 뭐겠어요? 앞에 15일, 뒤에 15일 어떤 특정 달에, 그리고 beginning, middle, end. 우리도 이런 말 쓰죠. 무슨 달, 초순, 중순, 하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말에도 있듯이 영어 표현으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기에 선적을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조건. 보험 조건도 당연히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국제 운송을 하는데 보험 없이 물건을 보낸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보험의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넣게 되는데,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인커텀스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커텀스 2010은 기본적으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CIF하고 CIP의 경우에는 무슨 규정이 있냐면,
매도인이 수출자가 매수인을 위해서 수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런가요? 아니 그 매도인의 할 일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죠? 예. 물론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겠죠. 보험료를 물품 가격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물품 가격에 넣겠죠. 공짜로 절대 해주지 않아요. 자, 어쨌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인코텀스를 따라서 CIF 가격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험 조건에서 따로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들어줘야 됩니다. 왜? CIF로 거래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11가지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2가지는 그런데 나머지 9가지는요. 나머지 9가지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제 뭐 보험회사랑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래서 보험자, 당사자 나오는데 보험자가 보험회사고요. 그리고 보험을 드는 사람이 보험계약자 내지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을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고비가 불가항력 조항과 하드십 조항인데, 자, 불가항력 이런 표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내가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 때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포스 메저입니다. 영어 표현, 영어가 아니라 불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이란 건 뭐냐? 대표적으로 천재지변, 액트 오브 갓. 천재지변을 액트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신이 한 행동을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뭐 재해, 지진, 하산, 태풍, 뭐 폭풍,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악천후,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사태만 가리키느냐? 아니란 거죠. 인위적인 사태도 들어갑니다. 인위적인 사태이지만 어떤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동맹파업, 뭐겠어요? 부두 노동자들, 우리가 뭐 얘기했던 어떤 항구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항구의 노동자들이 다 일을 다 안 해요. 파업해요.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내가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 물건이 부두에 묶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파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부두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인도 아니고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런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가 어렵게 되겠죠. 공장 폐쇄, 내가 누구로부터 물건을 조달받아서 납품받아서 수출을 해요. 근데 얘가 공장 폐쇄가 됐어요. 어떻게? 이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속한 나라에 어떤 외환이나 내란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터졌다. 뭐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거 어떡할 거야? 내가 일으켰나? 쿠데타? 내가 일으켰나? 전쟁? 어떡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손도 쓸 수 없는데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죠. 계약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계약 불이행인가? 계약 위반인가? 그렇게 가혹하게 따지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겁니다.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만들어놔야 되겠죠. 이거 안 넣어놓고 계약 체결했다. 에이, 무슨 일 나겠어? 라는 마인드로 갔다가는 실제로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불가항력 조항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불가항력 조항 말고도 이 비슷한 개념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역 쪽에는 뭐 이거를 무역 쪽으로 좀 공부를 깊게 해본 친구들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 뭐가 있냐면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frustration 이런 건데 같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왜 다릅니까? 라고 물으면 깔끔하게 대답해 주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불가항력 조항 포스 메저 클로스는 이게 대륙법계에서 발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에 이 불가항력 조항이 들어가서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는 말은 계약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으니까 그 계약서에 있는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서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 일방 당사자 일방의 면책을 시키는 계약 효력으로서 계약서에 있으니까 하는 게 불가항력 조항이고요. 프러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영미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달했냐면 이게 도저히 계약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납득이 돼.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로 간에 그냥 상호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키는 법리예요, 이게. 그러면 비교를 해달라고 하면 뭐 이런 거지. 폴스 메저 클로즈는 보통 계약서에 들어가가지고 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거고 프러스트레이션은 똑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합리적인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양 당사자 기책 사유 없이 해제시키자. 계약을 없애자. 이러한 법리와 논리가 프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그럼 CISG는 어떻게 하느냐? 대륙법계를 따라서 그 불가항력과 관련된 내용을 조정해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ISG 규정을 이렇게 좀 보면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Beyond control.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 면책된다. Beyond control이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자,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항구 노동자들의 파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문구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쪽에서 수출을 해오는데 인천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물품은 원래 부산항으로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항으로 나가면 돼. 근데 부산항에서 나가면 될 물건을 인천의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부두 노동자에 의한 파업 이렇게 주장하면 애매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불가항력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나 용어도 되도록이면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자체가 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뭐 미세먼지가 가득하지만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내가 태풍 때문에 뭔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계약 이행이 어려워요. 그러면 거래 상대방도 일기예보란 걸 찾아볼 수 있을 테니 알아서 판단해서 내가 계약 이행이 어렵겠다는 걸 알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뭐 상대방한테 태풍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이 피해로 인해서 내가 계약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야겠죠. 그리고 또 뭐 실제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갖고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자료나 증빙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불가항력 조항에 넣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불가항력이 무조건 면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이 적용이 돼서 당사자의 의무를 면책시킬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잘못이 없어야 돼요. 이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 요인이 있기 전에 그 기저에 내가 뭔가 잘못했어. 뭔가 늦게 준비했거나 뭔가 잘못 준비했거나 하던 대로 안 하고 딴 방법을 했거나 그러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이런 거 있어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일주일 뒤에 아니 일주일까지는 우리나라 기상청이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으니까 3일 뒤에 태풍이 와요. 부산에 상륙해. 그래서 3일 뒤에 스케줄을 잡습니다. 선적하겠다고. 이거 뭐예요? 알고 행한 행위죠. 미래를 대충
예측했다기보다는 예견할 수 있었죠. 파악할 수 있었죠. 대응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당해야 이게 천재지변인 거지.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예. 그러면 그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극복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아야 된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요게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돼. 그러면 그건 불가항력이 아니고 뭐예요? 단순한 이벤트일 뿐이죠. 하루 이틀 뒤에 하면 되지 뭐. 크게 계약 내용 이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할 건데, 자, 하드십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십 조항. 이것도 하드십 클로즈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계약서에 하드십 클로즈를 넣어서 이 적용을 하는 것인데, 그럼 하드십 클로즈는 뭐냐? 요게 앞서 얘기한 불가항력 조항과 프러스트레이션의 뭐 어디 한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포스 매저, 그러니까 불가항력 조항처럼 내가 절대로 외부적 요인이나 자연재해나 인위적 요인으로 계약을 절대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행은 할 수 있어. 하려면 해. 근데 이행을 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여기 지금 2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그런 거 있죠.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품의 원가,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의 단가가 급상승을 했어요. 외부적 경제 요인, 뭐 어떤 그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나라에 뭐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외란이 발생했다든지 내란이 생겼다든지 해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가격이 확 올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품 가격이 2배가 됐어. 만들 수야 있지. 2배 주고 사오면. 근데 2배 주고 사와서 만들면 뭐예요? 만드는 순간부터 손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 어차피 계약서에 네가 납품하기로 했으면 납품해라. 네 손해는 네 손해일 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보통 무역 거래란 게 한 번 장사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하루 보고 말 것도 아니고 어제도 장사했고 오늘도 장사하고 내일도 장사하고 모레도 장사할 거고 내년에도 장사할 건데 그냥 그렇게 칼로 자른 듯이 무조건 납품해라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거야. 그러면 뭘 해줄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단가를 좀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요번 거는 그냥 뭐 없던 걸로 하고 이게 뭔가 좀 안정이 되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자. 이거는 정말 하드십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드십 조항의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차이예요. 그거는 뭐 나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드십 클로즈의 어떤 개념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계약 이행을 할 수는 있으나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할 경우에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삽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계약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드십 클로즈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어서 안전장치로서 만들어서 계약 불이행 사태를 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야말로 분쟁 사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